네, 세율의 적용 우리 55쪽에 탄력 세율의 적용 이건 앞에 다 있죠.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모두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는 그 다음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지방세는 특별한 사유 없어도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탄력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재산세만큼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든지 재해가 발생해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든지처럼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세를 적용했다고 그 세율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그 탄력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요 내용이 개정되고 개정되었다고 해서 나와서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틀린 것 뭐 이렇게 삼기도 있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뒷장에 오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면 뭘 적용하라 했죠?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했죠. 모든 조세 일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에는 원칙은 얼마 한다 했죠? 세부담의 상한 원칙은 100분의 150 한다 했죠. 100분의 150.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그냥 무조건 언제나 항상 100분의 150밖에 없다고. 100분의 150. 1.5배, 작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50%.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하든 주택을 하든 무조건 100분의 15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원칙은 즉 토지라든지 건축물 이런 내용은 100분의 150 사용하고 있죠. 100분의 150.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적는 이유 아시겠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쓰는 이유? 혹시 종합부동산세 물으면서 이런 말,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숫자 고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숫자 안 고쳐요. 종합부동산세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차이를 두고 적용을 한다. 그럼 긴가민가해. 맞는데 주택은 뭔가 다르던데 그렇게 내는 사람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야. 몇 프로인가 이거 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야. 정상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한은 토지와 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래 내는 거고, 숫자를 차라리 100분의 300이라는 동 이래 내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니까. 숫자 고치는 사람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재산세는 재산세에 대해서만큼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얼마? 공시가격 3억 이하. 이건 얼마 적용합니까? 100분의 105, 그렇죠. 100분의 105, 105%. 작년 납부한 세금보다 얼마를 더 초과할 수 없다? 5%를 더 초과시켜서 징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작년에 10만 원 냈다. 올해 12만 원 나왔다. 얼마 나면 되죠? 10만 5천 원이죠. 10만 5천 원. 작년 낸 세금보다 5%를 더 초과해서 징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초과하는데 6억 이하다. 그럼 얼마? 그렇죠. 100분의 110. 6억 이하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딱 6억까지를 말하는 거죠. 작년 납부한 세금보다 10%를 초과시킬 수 없다. 내 집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다. 작년 20만 원 냈다. 원래 최대 금액은 22만 원. 그렇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5억 원이다. 작년에 20만 원 냈는데 올해 산출세액이 21만 원 나왔다. 얼마나 하면 됩니까? 얼마나 하면 되죠? 내 집이 5억 원인데 작년에 20만 원 냈다. 올해 2017년도 산출세액이 21만 원 나왔더라. 얼마나 하면 됩니까?
예, 21만 원 내면 됩니다. 23만 원 넘으면 22만 원이 최대 한도지만 22만 원 안 되면 그냥 원래 나온 금액 내는 거고 22만 원을 초과한다면 22만 원이 한도다 이런 거지. 22만 원 안 되는데 22만 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억도 초과되고 있다. 6억도 초과하고 있다. 얼마 낸다고? 초 100분의 130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의 내용을 적용하는가 숫자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출된 문제 보면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의 이러니까 대부분 토지를 보지도 않고 3억 이하거나 100분의 105 오케이 이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지 주택이 아닌 것은 모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섞어내면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에 상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요율이 동일하다. OX 틀린다 그렇죠. 주택에 대한 부분만큼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율은 동일하다. 오케이. 그건 맞아. 100분의 150 똑같거든.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함께 같이 비교해서 내용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재산세, 부가와 징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도 10번 치면 거의 뭐 10번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원칙은 누구라고 했죠? 사실상의 소유자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 문론 과세 기준 1 요날 현재의 사실상의 소유자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작년 시험 지문 뭐였습니까? 작년 나온 문제가 5월 30일 날 잔금이 지급됐다면 당해 연도 재산세 누가 낼 건지 이런 지문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10회 시험 때도 그렇게 나와. 10회 시험 때는 그걸 가지고 한 문제를 해서 개인인 갑과 개인인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계약일은 언제고 중도기일은 언제며 계약상 잔금 먼저 한번 볼까? 개인인 갑과 개인인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계약일은 5월 1일이었고 그리고 계약상 중도금은 5월 10일, 12일 날 지급했고 계약상의 잔금은 5월 30일 날 했고 사실상의 잔금은 6월 2일 날 지급했고 등기는 6월 4일 날 등기를 했고 이럴 때 당해 연도 재산세 누가 냅니까? 갑이 냅니까? 을이 냅니까? 투표해야 된다. 이거 지금 투표해야 되겠다. 자, 줄 딱 그렇고 갑이라는 분, 을이라는 분, 손 안 드는 사람은 중립을 지키고 그렇죠. 누가 낸다고? 취득세 할 때 배웠잖아. 취득세 할 때. 취득세, 이런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사실상 잔금은 쓰지 않는다고.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국수공판법 그때 사실상 잔금이라지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하는 겁니다. 이날 취득한 겁니다. 등기가 앞에 있다면 등기지만 등기하지 않아도 계약상 잔금이 지급되면 취득한 거야. 그럼 5월 30일 날 이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을이 내야지. 이런 식의 내용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취득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제가 앞에도 해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 모든 내용에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 문제도 5월 30일 날 권리가 변동되었다,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그때는 6월 1일 후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실질 소유자. 그 밑에도 봅니다.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니까
공유재산일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진 그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는 거며, 공유는 공유인데 지분 표시가 없다, 균등 지분으로 보고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액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그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비례해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그 그대로 원칙 들어보자고. 사실 소유자, 공유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는 거고, 그 다음 교재도 보듯이 상속재산은 누가? 그렇죠. 상속받은 사람이 실질 소유재산을 줘.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거고, 종중재산은 누가 낸다고? 종중재산은 종중 소유자나 종중이 내는 거고, 그 다음 매매 등의 사유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누가 낸다 했습니까? 매수자가 냅니까? 매도자가 냅니까? 네? 알 수 없지. 언제 잔금이 지급되냐에 따라서 매수자가 낼 수도 있고 매도자가 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 이게 원래 원칙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외는 뭐라 했습니까? 예외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상속은 분명히 게시됐는데 누가 상속받은지 모른답니다. 왜 모르죠? 상속은 게시됐는데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왜? 상속에 따른 등기도 하지 않고 상속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누가 받은지 모르잖아. 그렇죠? 갑이라는 분이 사망을 하셨어. 사망하셨다. 지금쯤이 제일 늦은 거 합니다. 지금쯤 5월 며칠입니까? 5월 19일? 그렇죠? 5월 19일 날 사망하셨어. 그럼 딱 19일 동안 한 10 며칠 만에, 10한 2, 3일 만에 상속재산의 권리가 다 이전되고 재산 분할 다 됩니까? 열흘 만에 상속재산이 다 상속재 분할되고 하면 그 집안 우에 대단한 집안입니다. 거기 하면 아무도 없고 지존자 상속받든지. 그렇잖아. 그럼 상속이라는 것이 상속돼봐. 부모 자식 간에도 상속재산을 싸우더라고.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도 가서 엄마하고 자식이 왜 엄마가 가져가냐고. 그럼 네가 왜? 이렇게 싸우는 집도 꽤 많습니다. 자식들끼리도 네가 왜? 이런 집 참 많거든. 이걸 딱 십며칠에서 5월 19일 동안인데 6월 1일 현재 누가 상속받았다고 등기되면 그 사람이 내면 됩니다.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상속받아 신고하면 그 사람이 내면 돼. 근데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 재산을 누가 받은지 알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 이래 말하는 거고, 분명히 종중재산인데 종중명의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종중권하고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럼 과세 주체는 종중권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거고, 왜? 개인 명의로 된 거니까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그 공부상 소유자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가 변동됐는데 변동됐다는 걸 등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도 하지 않으면 변동 사실을 알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얘들은 모두 누가 상속받은지 알 수가 없다.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권리가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예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재도 권리의 변동이 발생됐다. 근데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중소유라고 신고하지도 않고 하니까 종중권을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은 게시됐지만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신고하지도 않고 하니까 누가 받은지 알 수가 없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 1, 2, 3은 변동 사실을 등기하든지 또는 신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실질 수자가 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인 내용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냅니까? 신탁재산은 누가 내죠? 수탁자가 내죠. 원래는 신탁은 진짜 준 겁니까? 아니잖죠. 신탁재산은 실질 소유자는 원래 위탁자 맡긴 사람이잖아.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법은 누가 내라고? 수탁자 내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따르죠. 내가 내 재산을 국내에 놔두고 이민 가버려. 건물 같은 것도 건물 3층짜리 5층짜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민 가면 반드시 국내 부동산 팔아야 됩니까? 안 팔잖아. 그렇죠? 안 팔고 그냥 가도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면 참 이민 갈 때 전 재산 다 정리해서 가시는 것이 있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다 정리하고 하는 분이 있어. 그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엄청 튀거든. 아씨 나도 수많은 준재벌은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하시면 꽤 많습니다.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어. 단적으로 바로 저 위에 우리 작은아버지.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그때 이민 캐나다로 이민 가셨습니다. 이민 갔는데 그 당시에 잠실 쪽에 상가, 점포가 8개인가 있었고 건물 1개 있었고 아파트 4개인가 있고 쭉 있다가 이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 요즘 있다가 이민 가셨어. 이민 간 상태에서 요거 안 팔고 그냥 가셨거든. 나중에 보니까 80년 지나면서 안 팔고 기수도 보니까 2000년 들어오면서 이게 엄청 올라가지고 그 당시로는 퉁쳐가지고 현재 시가로 그 당시로 뭐 10몇 억 있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니까 100억대 이상 부자가 됐더라고. 부귀 또 부자는 뭐합니까? 명절 때 집에 막 빈손 오는데. 가서 느끼는 게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와서는 형님, 우리 아버님이 형님이니까 형님하고 오긴 오는데 그냥 들러도 와요 빈손으로. 또 뭐 제사 지낸다 하면 또 와가지고 작은 어머니도 제사 지내는데 또 제사 음식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 같은 거 음식 안 만진답니다. 그래.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캐나다 사시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지금 부산 살고 계시는데 캐나다가 밴쿠버 살고 계시다가 오타와 밴쿠버 줬다가 살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했죠. 작은 어머니가 딱 편지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형님 여기는 999국입니다. 편지 왔다. 999국이라고. 이게 뭐가 싶으니까 천국은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 정도 모자라는 999국이라고. 기발하잖아, 저. 기발하면 뭐하나.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데 저걸 뭐 장조카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든지 내가 장조카인데 자 그다음 이제 그런 신탁재산 수탁자 냅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데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재산을 신탁 믿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때 상가 점포 가지고 있어 보세요. 생각보다 일 꽤 많습니다. 이거 일 꽤. 첫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전기요금부터 수도요금부터 배분 다 해야 돼. 이게 전기가 가게마다 다 달려서 괜찮은데 웬만하면 전기 수도는 공통으로 하거든. 그 상태에서 계량기 딱 해가지고 숫자 꺼내가지고 다 금액 다 나눠야 됩니다. 이것도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양반 나간다고 그럼 또 나가고 또 새로 임차인 둘러야 되고 돈 안 내고 월세 안 내고 버티면 또 어떡합니까? 이건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했죠. 재산 관리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걸 만약 위탁자가 내라면은 이민 간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고시 보내고 이 양반 세금 내려고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용자 왜? 소유자를 놔두고 왜 사용자가 냅니까?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그때는 사용자. 요걸 제일 많이 바꾼다. 이렇게 앞에 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 이렇게 갔을 때 제일 많이 혼돈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혼돈했던 지문이 이 지문이야.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 권리가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이래 가야 되는데, 사상 소유자 알 수 없다면 사용자 이래 갔을 때 제일 많이 딸려오더라니까. 주의합니다. 사용자는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어떤 경우에 된다 했죠? 매수계약자는 누구하고 계약한다고? 반드시 국가 등과 하죠. 국가 플러스 지자체, 국가, 지자체 등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연부로 매매 계약하죠. 연부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리고는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이럴 때 매수계약자지. 이걸 내면 어떻게 한답니까? 국가,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유상, 무상 관계없이 매수계약자 이래가면 안 된다는 것이. 또 그 사용을 유료로 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이래가지 않도록 거의 무상을 할 때 매수계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서 하는 사유 채비지, 보류지 누가 냅니까? 사업시행자가 낸다고 하죠. 사업시행자. 자, 이런 것처럼 납세의 모자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진짜 나오니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거고, 과세 기준 일, 뭐 당연히 6월 1일. 납기는 이제 줄줄 외우죠. 납기 언제? 건축물 언제? 7월 달죠. 토지 언제? 9월 달. 토지는 9월 달. 주택은 2분의 1씩이죠.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하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말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까지,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이렇게 하는데, 다만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주택의 산출 세결마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일괄해서 부가징수 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래, 첫째, 토지를 내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기출지문이잖아. 토지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역시 또 토지는 보지도 않고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오케이 이래 간 분 참 많았거든. 언제나 주택입니다. 주택은 세부담을 분산시키자는 의미에서 절반은 7월 달, 전반은 9월 달 하되 세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굳이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0만 원 이하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럴 거지. 토지를 끌고 가지 말 것. 10만 원 금액 고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일 거고, 1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뒤로 끌려가지 말 것.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것이 부가징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 4번은 수시부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금이 누락됐다든지 등등 하면 원래 법이 정하는 요 날짜 말고 세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납세지는 당연히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입니다. 재산 소재지. 뭐 예외를 따라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선적항 또는 정계장의 소재이지 않은데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없다면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박 소유자 사람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까지를 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뭐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것이 재산 소재지, 그 다음 재산세 고지서 등 보통징수로 하는 거고,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납세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할 수 있는 세금 뭐라고? 지역자원시설세 함께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도 물어보면은 대답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됩니다. 밑에 딱 책에 적히는데 뭘 빤하게 읽어보라고 뭐
근데 제가 여러 번 했잖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공부는 AV 시스템이라고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면 귀가 들어요 또. 그래서 사실은 온몸이 다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자꾸 서보고 또 자꾸 서봐야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나중에 옛날에 여러분 영어 알파벳 외울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외웠습니까? 자꾸 쓰거든. 자꾸 씁니다. 나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머리 앞 딱 스쿨 가면 손이 나와요. 손이 실제로. 손이 나오지. 머릿속에서 스쿨, SC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손 자체가 따라간다니까.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는 자꾸만 써봐야 됩니다. 써보면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래 귀로 듣고 온몸을 다 동원하는 게 공부거든. 자, 제일 공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압니까?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딱 책만 보면 돼. 이런 분이 있어. 이거는 진짜 공부에 제가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공부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거의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암기도 잘 안 됩니다. 그 사실. 자꾸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야기해보고 더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옆 사람한테 설명해봐. 설명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 됩니다.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것도 깨우쳐요 또. 옛날에 교학상자잖아. 교학상자.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함께 성장합니다. 실제로 가르치다 보니까 깨우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명식 법학까지만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도 나중에 민법 강의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그때 내가 느끼겠더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려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이해가 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래도 여러분도 옆에 사람한테 퀴즈식으로 한 번씩 설명하고 네가 아나 이런 거 물어보세요. 도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날아갈 수 있고 소액 징수 면제 앞에 있죠. 고지산장당 재산세 2,000원 미만은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뒷장 신탁재산의 특례 이렇게 있죠. 갑이 자신의 재산을 을에게 신탁했습니다. 신탁했다. 자, 을에게 신탁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요 재산의 수탁자, 납세의무자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세취가 세금 받으려고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드시 신탁재산의 조세가 체납될 때는 체납된 요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근데 단서가 나오잖아.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 재산 B도, 재산 C도 이렇게 세 가지가 신탁되어 있어. 이렇게 신탁되어 있는데 요 놈만 체납됐습니다. 원래는 체납된 요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데 만약 신탁에 다른 재산도 함께 신탁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작년인가 저작년에 신설됐거든. 그리고는 이제 시험 지문 나왔습니다. 나와서 신탁 재산이 체납될 때는 신탁 재산, 즉 체납된 요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요 재산에 속한 다른 재산이 신탁되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단서가 있을 때는 단서는 말 뒤집는 거거든. 다만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참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서를 내거나 괄호 내거나 하기 참 좋거든. 이런 내용도 푸시 들어가고 소유권 변동 등의 신고 이건 아시죠? 저 이랬잖아. 등기했다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앞에 권리가 변동 종중재산이다. 종중권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내가 상속받았다고 상속에 따른 등기했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잖아. 근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라도 해야 됩니다. 등기 안 했다면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부분 등기를 하였다면 관계없지만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등기를 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하지 않았다면 신고라도 하라. 만약 신고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가 내기 싫으면 신고라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하라고?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하라고. 그렇다고 막 악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지나가지 말라 했죠. 옛날에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됐거든. 지금 이제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요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그런 거 없다고 했죠.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럴 때 적용하는 게 가산세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걸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 주체가 변동 사실을 안다면 직권으로 등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기억할 것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그 다음 하지 않아도 3번 가산세는 없다 이런 거. 그 다음 재산세 물납합니다.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된다 했죠.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합니다. 나 물건 납부할 때 저 교재 보니까 물납 요건 적어도 세금 얼마 초과해야 돼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죠. 납부세액 1,000만 원 넘어가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만 초과되어도 분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해야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 뭘로 한답니까? 그렇죠. 부동산으로 하되 그 부동산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 이런 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납의 신청과 절차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딱 그까지.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딱 그 세 가지 내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혹시나 싶어 밑에 절차를 했지. 제가 요 절차 한번 설명했죠. 10일, 5일, 10일, 5일 하면서 10일, 5일, 10일, 5일 이런 이야기였어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받으면 시장구속장은 서류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등기 신청한다고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했습니다. 단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데 어떤 통지합니까? 그렇죠. 허가한다의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는다의 통지를 받을 수도 있지. 그럼 허가하지 않는다면 금전내야 되는 거 아니라 했죠. 허가하지 않는다. 불허가 통지받으면 다시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에 적절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절차를 물을 때 허가 물으면 10일, 5일, 10일, 5일. 불허가 물으면 10일, 5일,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일 안에 신청하면 신청을 다시 5일 안에 허가한다 이거를 통지해 주거든. 그래서 이제 10일, 5일, 10일, 5일. 불허가는 10일, 5일, 10일, 5일, 10일, 5일 이름. 시험은 딱 지금은 요까지는 나왔어. 요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놈까지는. 요 놈까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하며 시장군수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 처분이 가능한 적절한 부동산으로 10일 안에 다른 부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
찝찝하잖아. 여기까지 나와서 그다음에는 언제든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어 보이니까 혹시나 싶어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는 아마 거의 낸다면 물납 가지고 한 문제를 내거나 할 만큼 되게 중요하고 하진 않거든. 재산세한테 배정된 문제가 세 문제에서 최대 네 문제인데 물납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물납 부동산에 평가한다 했죠. 그 양반에 내겠다는 부동산이 자기들이 받을 세금에 충당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재산을 평가해봐야지. 그렇죠. 아무거나 낸다고 오케이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이래 받아가지는 않거든. 뭘로 평가한답니까? 저 과세 기준 1조 과세 기준 1 요날 현재의 뭘로 한다고? 시가로 한다고. 저 시가로. 요거 최근 24회인가 시험에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했죠. 취득 당시 시가라면 칼만 안 들지 강도돼 버립니다. 그렇잖아. 아니 80년도에 삼산동에 땅 샀는데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뭐 70억씩 돼 있는데 취득할 때 가액으로 평가해서 세금 받아가겠다. 이 도둑놈이지 이게. 언제나 과세 기준 1 요날 현재의 시가랍니다.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근데 원칙, 시가는 원칙은 토지금을 모두 시가 표준액을 시가로 본다. 단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하고, 하지만 원칙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요걸 고쳐서 문제를 냈거든. 취득 당시의 시가로 틀렸다. 다음에 낸다면 그럼 여기서 시가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시가가 무슨 뜻일까? 원칙을 물을 겁니다. 시가 표준액을 나타낸다고. 그 다음 분납,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죠. 납부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물납은 허가 여부의 통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얘는 납부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고, 분납 언제까지 분납합니까?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안에 분납하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는 분납할 때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안에 분납하는 거고, 오직 재산세만 45일 안에 분납하고, 재산세 빼고 시험에 분납 나오면 2월 안에 분납한다고 해야 되고. 그럼 얼마를 분납한다 했죠? 금액. 자, 500은 초과되는데 1천 이하. 500은 초과되는데 1천 이하다. 그리고 1천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양도소득세는 적어도 1,000만 원 초과해야 되죠. 양도소득세 분납만큼은 1천이거든. 양도소득세는 이제 1,000원 초과하는데 2천 이하고, 그리고 2천도 초과하고 있고, 노란 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똑같은 얘기 났잖아. 요렇게 딱 나오면 요거 얼마, 납부기한 얼마 내야 돼? 최저의 금액은 내야지. 그렇죠? 최저 금액 냅니다. 언제나 납부기한 안에 내야 될 금액 하면 최저 500은 낸다. 최저 500은 내야 됩니다. 납부한다고. 양도소득세면 최저 1천 내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최저 얼마 냅니까? 최저 절반은 내야지. 최저 절반은 냅니다. 50% 납부해야 됩니다. 요 나머지 금액이 분납 금액이거든. 그럼 어려울 게 뭐 있어? 그 작년 27회 문제에 재산세 800만 원 나왔답니다. 재산세 800 나왔으면 최저 얼마 내야 돼? 최저 500만 원 내고 얼마에 분납할 수 있다? 300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다. 작년 양도소득세 문제인가? 작년 양도세 뭐 1,600만 나왔다 뭐 등등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재산세 문제 나와서 1,600 나왔다. 최저 절반 내야 되거든. 그럼 800 내고 분납 가능 금액은 800. 그래 언제나 앞에 500 초과 1천이야. 1천 초과. 양도소득세 1천 초과 2천이야. 2천 초과면 앞에는 무조건 최저 스타트는 요 금액은 내야 된다.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요 금액 최저 절반은 낸다.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산금은 했고, 부가세도 했고,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국가 등이 소유하는 건 과세하지 않다. 단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있고, 단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비과세도 예를 가지고 한 문제를 예거나 할 확률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숫자 이런 거 보시면 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론 유상 사용만 과세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2번이나 유상, 무상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등 유상 사용에도 과세하지 않는 등 2번이나 그렇게 틀린 것으로 정답 삼았거든. 그 다음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8가지 지목 가운데서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지목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도로 가운데서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써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다고 여러분 했지 싶은데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딱 있는데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지었다고? 요 대지 경계선에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땅 주인 을이 자기도 질세라 내가 왜 물러서 그래서 여기 건물에 완전히 붙여서 본드 칠해가지고 같이 붙였습니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첫째 문제가 뭐라 했죠? 화재, 그렇죠. 화재. 어느 쪽에도 화재가 나면 반드시 함께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법에는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으로부터 반드시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는 반드시 대지 안에서 발생되는 공지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설사 도로로 이용되더라도 이거는 일반인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개설된 게 아니고 법률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부분이거든. 이런 것은 설사 도로 이용되더라도 이거는 비과세되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도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서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도 있고 제한보호구역도 있는데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이게 11회 시험 때 재산세 비과세 물으면서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 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한다. 비과세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아무도 뭐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듣더라. 왜? 쭉 읽다 보니까 통제보호구역 내 정답 해놨거든. 정답이 모양이다. 뭐 그래서 말 뜻도 이해 못하고 전답 과세는 대지는 과세합니다. 아무리 단서본 보시네. 단서. 동작 느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딱 듣자마자 웃는 사람이 있는데 야, 왜 웃어? 설명해 좀 그때 웃는 사람도 있고 설명해도 그거 왜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웃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단서를 보시면 되거든. 그 다음 임시용 건축물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하듯이 재산소 이것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부과하는 연도에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철거 명령 받았고 철거 보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제가 앞에 수익 발생 가능성을 보는 응익과세라 했잖아. 근데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되고 철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이 재산을 통하여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일부만 만약 철거한다면 철거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과세할 거고 이렇게 단서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은 과세한다. 이거는 과세한다. 다음은 과세한다. 얘는 낼 수 있는 게 단서밖에 없어. 그리고 위에 용도 구분에 따라 위에 59쪽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의 괄호 단 아무리 이런 용도로 쓴다 해도 사치성 재산을 저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상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유상 사용하면 과세한다고. 위에도 봐.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사용해도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도로인데, 유료 도로입니다. 과세합니다. 수익적인 부분이고, 유료 도로는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시험은 사치성 재산, 그 내용 가지고 대부분 끝내는 편들이지만, 혹시 사치성이다, 유상 사용한다, 이런 말 하면 과세한다는 사실도 함께 단서니까 내용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놈까지가 재산세고, 지방세고, 요까지 합시다. 이제는 뭐 2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3시, 딱 3시, 1시까지 해도 다음 하면 또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